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편은 과세표준이 어떤 거인지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제5장 과세표준에 대한 1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결 파트 부분과 그 다음에 납부세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액이 이제 불공제되는 그런 항목과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목표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4장에서 했던 부분 있죠. 4장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매출의 공급가액은 매출가액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재화나 용역에 판매를 했는 매출가액이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이 된다고 했었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에 대해서 포함을 한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또 하냐면은 사실상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더 보고 이제 새로운 부분을 제2절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급별, 유형별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즉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금액,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된 공급가액, 그러니까 즉 판매한 금액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급 시기 전에는 외화 한가 금액, 후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나 최저 환율로 이렇게 본다고 했었고, 금전 외의 대가는 이제 시가, 그다음 폐업하는 경우도 시가, 간주금 해당 경우에도 다 시가예요. 시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는 저거 시가, 간주금 해당하는 경우도 시가,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4장에 했던 부분이죠. 매출 N인이 미 할인과 매출 할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훼손이나 멸실된 가액, 그 다음에 제한은 용역에 관계없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그 다음에 공제하지 않은 항목은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의 단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번 이제 시간에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 연결을 해서 원래 해야 될 부분은 과세표준과 계산 방법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예요.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인데, 자, 이 부분은 설명하면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은행의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즉 보증금을 받으면은 보증금을 어딘가 은행에 뭐 계좌에 묵혀놓고잖아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통장에 이렇게 이제 묵혀놓으면은 이 보관에 따른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된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발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해당 기간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그래서 과세기간의 일수, 그러니까 아까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1기 확정, 그 다음에 1기 예정, 그 다음에 2기 예정, 그 다음에 2기 확정에 대한 기간이 존재해요. 그 1기 예정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0일에 되어 있으니까 약 90일 정도 되죠. 90일 정도 되고,
1기 확정은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이니까 91일. 이렇게 해서 각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365일 또는 6년인 경우에는 366일 해가지고 과세 기간에 대한 일수. 그러니까 즉 1기 예정 같은 경우에는 뭐 89일 정도, 90일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에 대해서는 이제 91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만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현재 2020년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보면은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있고, 네, 2기 확정 기간에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에 대해서 92일이죠. 과세 기간은 92일 중에서 이제 올해 2020년은 6년에 해당이 돼요. 366일에서 92일만큼 나눠주고 1.8%만큼 곱해주면은 간주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135737원이 된다라는 그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세액은 10%인 13574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공급가의 계산, 즉 간주 임대료는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자, 납부세액 등의 계산인데, 이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절차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 대손세액 공제 프라마이 마이너스 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도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납부세액이 나와요. 이 납부세액에서 이제 경감공제세액을 빼줍니다. 경감공제세액. 그러니까 전자신고세액 10,000원이랑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또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주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납부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이 흐름을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제하는 매입세액입니다. 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그러니까 회사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 서류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입인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한 것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수입한 재화의 수입이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은 FAT나 TAT나 그 다음에 전산회계,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이거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실무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론에 대해서도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하면은 이제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실무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4번하고 5번하고 7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은, 자, 1번 매입처벌 세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세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즉 세후계산서도 뭐 다른 경우 있죠. 그런 다른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세후계산서 또는 수입 세후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 불공제예요.
그러니까 불량으로 작성한 거는 다 불공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러니까 즉 업무 부관이죠. 업무 부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업무 부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및 그 유지에 대한 제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승용차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은 무조건 접대비 개정 과목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다 불공제가 돼요. 그 다음 면세 사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뭐냐면은 이제 그 겸역사업자죠. 겸업사업자. 겸업사업자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이 토지 자체가 공급을 하면은 면세를 보지만,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을 할 때도 면세를 봐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의 형식이라든지 어떠한 부분 발행하는 경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는 면세이긴 하지만 세금계산 발행하면은 공제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입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매입세이라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20일 안에 그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거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대한 사업자 등록하기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으로 이제 그 총 8가지의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번하고 5번하고 7번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실무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1번.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다 불공제예요. 원칙적으로 불공제예요. 그러니까 매입에 대해서 이제 부실이라든지 아예 기재를 안 했다든지 그런 데에서는 다 불공제예요. 공제를 안 시켜요. 가산세 따위 필요 없죠. 왜냐면은 불공제 시켜주는 게 최고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이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가산세를 매기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이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은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경정청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금을 이제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 함께 제출한 경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정기가 경정하는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공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게 커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는 이제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이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은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해버리면은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예요. 기한 후 신고 자체는 원래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제출한 경우 있죠.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의 경정이 있어서 이제 확인을 거쳐서 제출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됐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3번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실무 문제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요. 직접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원칙은 불공제예요. 원칙은 불공제인데 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정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신고했는데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 있죠. 기한 후 신고. 아예 신고 안 한 거. 아예 신고 안 한 경우에는 본래는 매입세 공제가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제 대상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실무 문제에서도 직접적인 부분은 안 되지만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원래는 불공제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안 적혀있고 제출 안 하면은 불공제이지만 그러니까 뭐 수정 신고를 했다 아니면은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유, 보기 싫죠. 저도 이거를 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다 쓰게 됐어요. 자,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거나 학계표도 당연히 불공제예요. 학계표도 당연히 안 적혀있는 부분에 불공제지만 세금계산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원칙은 불공제예요. 원칙은 아예 부실 기재나 기재 아예 안 했거나 그런 거는 다 불공제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 그러니까 즉 신규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수령 후 20일 내에요. 그러니까 개업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죠. 개업을 시작하고 나서 발행했는데 아직 사업자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면은 20일 안에 있는 거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20일 내에 있는 거는 공제 대상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2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일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급가액과 세액이 입력되는 부분 란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입력할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서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달라도 상관은 없지만 특히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말 올바르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착오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를 하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예요. 공급 시기 이후인데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앞전에 얘기했던 선발행이겠죠. 선발행. 공급 시기 전. 그러니까 즉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공급 시기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4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산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4번은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2월분이 이제 3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한을 넘긴 거예요. 기한을 넘겨가지고 내가 5월 10일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연 발급에 해당이 돼요. 지연 발급.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발급인 경우이지만
이제 지연발급이죠. 이건 매출자죠. 그 다음에 지연수치. 지연수치가 단순히 0.5%가 들어가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미발급이고, 그러니까 미수치가 되죠. 그래서 수정신고라든지 경정청구하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은 공제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돼요. 공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 이전에 세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입세 불공제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공제지만 예외적으로 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의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5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 3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당연히 불공제죠. 당연히.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사업과 관련이 없어. 당연히 불공제죠. 이거는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 불공제예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도 전부 다 불공제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필요경비 이런 거 다 불공제.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는 거,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이런 거 다 불공제.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급이자,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접대비 다 불공제죠. 자,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불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불공제. 이거는 어떻게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과 아예 관련이 없죠. 사업과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공제에 해당이 돼요. 사업과 관련이 아예 없으니까 무조건 불공제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불공제에 해당이 돼요. 불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공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인해서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불공제예요. 1에서 4번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취득에 있는 거, 그 다음 취득에 대한 유지, 수선 다 불공제. 다 불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업무형 승용차 구입 및 임차에 대한 제화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업무형 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제한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가 되는데, 비영업용 자동차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나는 업무용으로 쓰지만 이제 부가세에서는 업무용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부가세로 이제 실무에서는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도 부가세는 업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별표 치시고요. 자, 중요합니다. 2번은 첫 번째 1000cc 초과입니다. 이 아닙니다. 1000cc 초과 자동차 또는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미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륜차는 125cc 초과하는 거, 거의 뭐 뻘뻘이 아니고는 거의 뭐 125cc 정도 초과를 해요. 그래서 공제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1000cc 이하의 자동차 또는 8인승 초과하는 자동차, 그다음 이륜차는 125cc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무 문제에서도 나오고 이론에서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별표. 화물차, 지게차, 포크레인, 특수차, 버스, 1톤 트럭, 승합차는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 6, 7은 해당 보충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다 얘기해뒀고요. 8번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에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인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 20일 내에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지만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지만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부하기 전 20일 이내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1에서 6월달까지 공제 대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기에 해당하는 12월 20일까지 등록 신청하면은 7에서 12월달까지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공제 부분인데, 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아니고 이제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대손세 공제입니다. 아,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해당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대손세 공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 재무회계 시간 배웠죠. 돈 띠먹고 도망간다. 돈 띠먹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대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료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대손 사유로 회수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그러니까 일단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대금 못 받았어요. 대금 못 받고 얘가 톡였죠. 그러니까 부도를 낸 거예요. 부도 내고 톡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손이 발생을 한 건데, 이 대손에서 발생한 이 매출세액 부분에서 이제 대손세 공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는 공급대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분의 10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는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제1항에 근거해서 이제 사유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두 번째는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이에요. 회생계획인가, 그 다음에 법원의 면책에 의해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그 다음에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마실종 행방,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 이 4번이 중요합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이에요.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되고요. 그러니까 즉 부도를 발생을 했는데 6개월이 경과 이후에 공제 대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 이제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 4월 25일에 부도가 일어났으면은 이제 1기 확정 때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10월 6개월 지난 5, 6, 7, 8, 9, 10, 10월 26일부터를 되어야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기 확정 때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도 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지만 공제 대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채권,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의 채권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이렇게 있는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도 이제 대손세 공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특히 4번을 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4번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도 사유가 충분히 이제 대손세 공제 실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손세 공제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만큼 공제를 한다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론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실무 문제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요. 2번씩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손세 공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유를 아시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 대손세 발생 시
대손에 대한 증빙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대손세 공제 증명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 시에는 대손세 가감을 통해서 차감을 하고요. 회수된 경우에는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차감하고 대손이 만약에 내한테 돈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대손세 가감에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법 바뀌었죠. 공급일로부터 5년이 아닌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확정 신고까지 대손세 공제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장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이때까지 한 부분에서 복습하면 1절에 대한 부분은 4장에서 했었죠. 과세 표준이 어떤 거이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이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공제가 안 되는 부분 했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었죠. 총 8가지 사유. 그러니까 사유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3가지가 뭐냐면은 접대비, 그 다음에 승용차, 유지, 임차, 재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3번째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은 이제 부동산의 간주임대료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이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 기간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2.8%만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그때 부가시세 가세 표준을 이제 찾아야 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했던 대손세 공제 있었죠. 대손 공제에 대한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공급 대가에서 이제 110분의 10만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부도는 반드시 경과 일수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불가능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공제,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모두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과세 표준과 이제 신고에 대한 마지막 3번째 파트가 되는데, 이 3번째 파트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에 대한 서류와 그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은 부분,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은 전산세무에게 1급과 2급, 그 다음에 TAT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론을 하고 다음에 이제 실무에 연습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실무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5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사실 이게 30분, 이제 7분 이렇게 끊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한 번에 다 하고 이번에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6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게 있고 계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시는데 수고 많았고요. 저도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부가가치세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공부하기가 가장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이제 다음
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